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금강경학교에서 유식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식 수행 5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3아승직업 동안 보살이 처음 보리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불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으로 한번 유식 5위와 전식 득지를 배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오늘의 공부 개요를 설계를 했거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앞부분에 유식 5위를 했으니 전식 득지를 공부하고 그래서 3아승직업 동안 어떻게 전식 득지가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판서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아승직업 수행은 1아승직업 2아승직업 3아승직업 동안 이렇게 길게 이루어지는데 자량위 대부분의 시간이고요. 잠깐 가행위 그래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잠깐이니까 그냥 요 잠깐 여기가 숙인데 그래서 1아승직업에서 2아승직업 넘어갈 때 수기를 받는다. 요 정도로 특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2아승직업에는 가행위를 넘어가지고 이제 통달위 근데 잠깐 그 다음에 수습이 길게 그래가지고 보살 몇 지까지 가냐면은 7지까지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갈 때는 8지가 되니까 여기에서 불태전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아승직업에서는 수기를 얻어야 되고 2아승직업 끝에는 불태전이 증득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습이 그리고 마지막 구경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 본격적인 전식득지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잠깐 수기 문제부터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진짜 그렇게 썼어요. 잠깐 수기의 문제는 왜냐면은 이제 부처님은 저렇게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1아승직업 끝에 누구를 만나신 거냐면 디팡카라 열을 만난 거예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그게 1아승직업 끝에 지나서 2아승직업 극 초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2아승직업에서 수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1아승직업 끝 또는 2아승직업 극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저 경계선에서 수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인정해 준다면 공통 의견이에요. 그렇게 수기라고 하는 건 부처님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 시대에 부처님 안 계신 우리는 그러면 1아승직업 끝에 가행이 전에 또는 가행이 끝나고 나서 수기를 못 받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유식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식에서는 첫째, 대법사를 통한 수기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가 선지식의 수기인데 대법사와 선지식은 무슨 차이인가? 대법사는 부처님의 수법제자의 전통이 있어요. 법맥이라고 하는. 그 법맥을 이어받은 스님들, 이어받은 어른들을 대법사라고 불러요. 전통성과 권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스승에게 수기를 받으면 그것도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통성과 또는 권위는 갖추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스승으로서 그 스승과의 이 신뢰관계가 충분히 있는데 그 스승이 수기를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행위를 넘어서는 수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수기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차피 가행정진 할 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삼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보신으로부터 수기를 받는다면 이것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것 대신 충분히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삼매 수기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원래는 부처님 교법에 대한 확신이 곧 수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요 보리수기의 단어를 붙인 거예요. 부처님의 교법에 대한 확신, 이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1아승직업 동안 충분히 자량을 쌓으면, 그러면 그 충분히 쌓인 자량으로 인해서 부처님 교법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부처님 교법은 다른 게 아니라 보살 수행을 하는 이에게는 이 보리심 수행에 대한 확신이고, 그래서 이 보리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것이 곧 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직접 주시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네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목차인데요. 이제 시기지혜로 변화하는 전식득지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식득지. 해신밀경의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의지처인 뿌리가 청정하면 그의 의지하는 식 또한 청정해지며 뿌리가 흔들리면 식도 함께 요동친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문장이에요. 의지처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식이 무엇의 뿌리냐면 의근이잖아요. 그러면 의식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청정해져야 되냐면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1번. 그러면 뿌리가 청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곧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제6의식이 묘관찰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전5식이 성소작지가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지혜가 완전히 갖춰진 걸 뭐라고 하냐면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이 대원경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의지처인 뿌리가 청정하면 그의 의지하는 식 또한 청정하고 뿌리가 흔들리면 식도 함께 요동친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말라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항상 문제는 말라식이다. 자, 전식득지입니다. 전자가 구를 전자. 그러니까 이 식이 굴러가지고 뭘로 변하는 거냐면 지혜를 증득한다. 지혜로 변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굴러서 지혜가 생겼다. 번뇌 즉 보리다. 묘관찰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순서를 썼어요.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대원경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순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등성지부터예요, 원래는. 하지만 묘관찰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유식론의 문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묘관찰지란 모든 법의 자상과 공상을 잘 관찰하여 걸림없이 굴러가는 것을 말한다. 무량한 총지문과 삼매문을 섭수하여 관찰하고 대중의 모임에서 끝없는 작용의 차별을 나타내어 정법을 펴고 모든 의욕을 끊어 유정들이 안락을 얻게 한다. 이제 묘관찰지에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의 자상과 공상을 걸림없이 보는 것이랍니다. 자상과 공상, 무슨 뜻인가? 공상이라 함은 존재를 봄에 있어서 그 존재의 공통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공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와 동시에 존재 하나하나의 차별점,
이것을 보는 것을 자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상과 공상만을 말했지만 이제 화엄에 나아가면 이 화엄에는 존재를 볼 때 4가지로 10가지로 이 하나의 존재를 4가지 관점, 10가지 관점, 입체적인 관점으로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관찰하는 관법들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면에서 존재를 동시에 꿰뚫어 보는 힘을 묘관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체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보냐면 생각해 보세요. 논의,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이 잘 들려요? 아니면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정확하게 못 듣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거기에다 100% 발휘를 못해요. 안 그래도 염호한 번뇌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져가지고 능력도 100%가 굉장히 좀 이 한계치가 낮은데 그걸 또 다른 데 사로잡히면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뜻대로 오해하잖아요. 붓다는 묘관찰지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평등성지를 전제로 묘관찰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평등성지는 뭐냐면 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사로잡힌 것도 사라져요. 어디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총지문과 삼매문의 힘, 이것을 100% 활용해서 존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존재, 한 존재에게 정성스럽게 대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우신 이유는 존재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로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묘관찰지 잠깐 부연 설명을 했고요. 자, 평등성지도 읽어볼게요. 평등성지란 이 신품이 모든 법과 자신 및 타인이 평등함을 관찰하여 대자비와 항상 함께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유정들이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여러 가지 불토와 몸의 형상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전전하여 끝없는 때까지 불지를 건립하여 모든 유정들이 다 이익을 얻게 한다. 평등성지는 자신 및 타인이 평등함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신과 타인이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을 하려니까 자신과 타인이 있는데 그걸 평등하게 관찰한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등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평등성지라 그래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삼량, 현량, 비량, 그 다음에 비비량. 자, 현량은 누가 한다 그랬죠? 전오식과, 아니요, 육식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팔식. 비량, 비교할 비자는 누가 한다 그랬죠? 육식만 한다 그랬어요. 비비량은 누가 한다 그랬죠? 칠식. 육식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식은 셋 다 합니다. 비비량, 얘가 항상 문제인데 얘는 칠식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량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모든 문제는 칠식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도 등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고 티베트 불교에 불교를 전하신 분이에요. 아띠샤 스님. 근데 이 아띠샤 스님의 명상 요결에 여러 가지 요결들이 있는데 그 요결 중에 보면은 그런 요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단 한 명의 범인에게 죄를 물을 것. 그럼 그 단 한 명의 범인은 누구예요? 예,
자,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누구냐면 칠식. 그리고 이 칠식으로부터 나온 번뇌들. 아치, 아예, 아만, 악연. 얘네가 사실은 탐진치거든요. 요 칠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생존 본능. 그래서 평등성지라고 하는 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칠식이 항복받거나 단멸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평등성지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뭐가 사라져요? 비비량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니까 묘괄철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소작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작지란 이 신품이 모든 유정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널리 시방세계에 갖가지 변화된 삼업을 나타내어 본래 세운 원력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모든 유정들이 다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갖가지 변화된 삼업을 나타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화신을 낳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은 전부 신통이 생길까요? 신통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아라한들을 해해탈을 한 아라한이라 그래요. 오직 지혜 수행으로서만 해탈한 아라한, 해해탈. 심해탈은 삼매 수행을 같이 한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매 수행을 같이 한 이들은 보통 이 자기만의 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해탈만 오직 갈고 닦은 아라한들, 순수 윗바사나를 한 아라한들은 신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라한을 건 아라한이라고도 해요. 말을 건자 써가지고요. 사람들이 아라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도 지혜지만 그거 말고 신통, 방통한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아라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불을 할 때는 신통은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통이 대부분 드러나는 게 성소작지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소작지 이야기할 때 갖가지 변화된 삼업을 나타내요. 본래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유정들이 다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신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통 방통한 힘으로 성소,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 원하는 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을 구지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작지가 묘관찰지보다도 뒤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원경지 읽고 한번 배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원경지란 이 신품이 모든 분별을 떠나 있고 인식 대상과 인식 작용이 미세하여 알기 어려우며 모든 대상의 모습에 대해 잊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 성품과 양상이 청정하여 모든 자범을 떠나 있으며 마치 커다란 둥근 거울에 온갖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널리 종자를 유지하고 수용신과 국토의 바탕이 되며 지혜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지하여 불지를 건립하여 모든 유정들이 다 이익을 얻게 한다. 모든 분별을 떠나 있어요. 평등성지가 이루어졌겠네요. 인식 대상과 인식 작용이 미세하고 쭉 그래서 잊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 묘관찰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둥근 거울과 같이 돼서 온갖 형상들을 나타낼 수 있대요. 성소작지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언급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평등성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묘관찰지가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성소작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대원경지는 뭐냐면은요, 이 셋이 다 이루어진 걸 대원경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작지가 이루어지면 대원경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의를 이야기할 때, 수습이 다음에 구경 위에 이를 때 불과를 이룬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뭐라 그랬냐면 법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법신을 이뤘으면은 이제 이 보신의 몸으로 화신을 낮출 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럼 화신을 낮출 수 있는 근거는? 그쵸, 성소작지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마치 커다란 둥근 거울과 같대요, 마음이. 그래서 비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화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형상들을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오실 때 생애버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친구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바에 응해서 응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화신으로서. 이걸 관세음보살의 응화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성소작지 때문이다. 대원경지에 이르면 법신에 이르렀어요, 이미. 법신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고요. 이 대원경지 설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분별을 떠나 있고 평등성지. 있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관찰의 작용이 있대요. 묘관찰지. 둥근 거울과 같이 온갖 형상들을 나타낸대요. 성소작지. 이것이 바로 대원경지더라. 그래서 대원경지가 성소작지 이루고 또 무슨 대원경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셋을 전부 다 이룬 것을 대원경지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아라한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배대를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아생직업대랑 2아생직업대랑 3아생직업대랑 이게 양상이 좀 달라요. 전식득지는 어디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본격적인 건 3아생직업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거는 뭐예요? 이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때? 불태전. 자, 그럼 불태전에 이르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불태전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비비량이 끝나야 돼요. 이게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때 자아가 사라졌고, 그러면 말라식이 뭘로 전환이 된 거냐면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라식이 뿌리가 뽑혔어. 비비량이 그냥 뿌리가 뽑혔어. 그러면 의식에서 비비량을 더 이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비량은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비량을 합니다. 비량을 해요. 비량을 하지 않고 과거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평등성지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묘관찰지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했던 그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전식득지가 완성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는. 완성에 이르는 형국. 그렇다면 이전에는 요 네 가지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아까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를 했냐면 요 자량이라고 하는 게 바라밀을 쌓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 바라밀 공덕은 이게 뭐냐면 바로 보신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보신의 몸이 지금부터 있는 거라. 근데 너무 작으니까, 육신보다 작으니까 쓸모도 없고 자각도 안 되고 남들이 보기에 뭐 특별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신의 몸이 커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보신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결과물이냐면, 보신의 몸의 크기라는 건 뭐에 대한 결과물이냐면 번뇌 즉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번뇌와 보리의 시속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게, 요 번뇌가 조금씩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보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크기가 변하는 게 공덕의 크기가 변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1 아승직업 동안이나 수행했는데 4가지 지혜가 하나도 안 나오면, 그러면은 언제 기다려 저거를? 나는 도대체 묘관찰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법계품에서 53 선지식을 만나가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선지식을 만났을 때는 지혜를 하나도 안 얻었나? 얻잖아요. 그럼 그 지혜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묘관찰지와 저 평등성지로 묘사가 될 수 있어요. 묘관찰지, 평등성지. 이때 성소작지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성소작지는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성소작지는 감각에 대한 거예요. 성소작지는 뭐냐면 감각에 대한 거예요. 감각이 이 혈량, 비량, 비비량 중에 뭐였어요? 혈량이었잖아요. 근데 반혈량이라고 하거나 분혈량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감각에는 고유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혈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분은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뭐예요? 부분을 보는 게 문제잖아요. 이건 뭐냐면 감각에 한계가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 감각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게 요 3아생직업 성소작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감각의 한계가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천상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과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신족통이 이루어지는 이유, 천안통이 이루어지는 이유들이 전부 다 뭐 때문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감각의 한계가 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쯤 가면 이제 법신에 가까워지는 건데 자신의 의지처, 자신의 몸이 법신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육신을 몸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법신을 몸으로 여기는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법신에 가까워지면 사실상 신격화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인간 몸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인간인가요? 감각기관이 인간하고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승에서 또는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을 신격화했었던 것이 일견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이었으면 너무 당연하게 신격화를 할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을 직접 안 봤으니까 그렇지. 아마 부처님을 직접 봤으면 오비구, 안냐, 꼰단냐가 절대로 인사도 하지 말자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들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어요. 근데 여기에 성소작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성소작지의 근거로서 감각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시력도 좋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사실은 없잖아요. 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눈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묘관찰지하고 평등성지는 이때부터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때 나올 때는 평등성지가 먼저 나올까요? 묘관찰지가 먼저 나올까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가 정화가 안 됐는데 뿌리에서 생긴 의식만 정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노력이 가능하다.
일단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 전에도 평등성지가 먼저 이루어져요. 일부. 묘관찰지도 일부만큼. 근데 평등성지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한번 단어를 짚었던 거예요. 자아가 항복받는 게 있고 자아가 단멸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단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은 이때부터 조금씩 받는 거라. 아니 여기까지 꼭 가야 나라는 고집이 사라져요? 나라는 고집이 그 전부터 조금씩 옅어지지 않나요? 물론 수행을 잘못하면 1아생직업 동안 고집이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행을 잘못하면 내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법상만 강해져가지고 수행을 한 고귀한 나에 대한 법집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아집이 엄청 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잘하면 왜 도대체 자비로워지느냐? 그거는 평등성지 때문이다. 왜 도대체 지혜로워지느냐? 그거는 평등성지 때문이다. 이것도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모든 원인 단 하나의 적은 누구라고요? 자아. 왜냐면 비비량이니까. 그런데 유식의 도리에서 인식을 전환할 때는 또 반대예요. 요 평등성지가 이루어지면 즉 비비량을 정화한 만큼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묘관찰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묘관찰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한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어쩌면 이때까지도 삼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삼매력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요 평등성지가 이루어지는 말라식의 약화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식을 못해요. 그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바뀐 걸 내가 먼저 알아차려요? 아니면 주변에서 알아차려요? 주변에서 알아차리잖아요. 야, 너 정말 바뀌었다 그러면은 자기는 되게 의아하잖아요. 뭐 나 그대로인데? 나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아, 난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의식되는 범위에서는 자기가 변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냄새가 옅어진 것도 느끼고요. 고집이 옅어진 것도 금방 느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혜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금방 느껴요. 나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관찰해주는 친구나 도반들이라면. 나를 대충 보는 사람은 모르고 나를 정성스럽게 보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고집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내가 뭐 바라는 것이나 여기에 사로잡혀서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진짜 바라봐주는 사람은 알아. 내가 고집이 옅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가 지혜가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요것만 잘 알죠. 그래서 종종 내가 이거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이런 자랑은 스스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자아가 옅어졌다. 이런 생각은 못해요. 왜냐면 나에게는 무의식의 일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에게 경험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묘관찰지가 먼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다음에 평등성지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삼매력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야 관찰이 가능한 거니까. 또는 무의식을 못 보더라도 평등성지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의식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그림자를 보고 시무하다가 견적 쫓아가듯이 평등성지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평등해지면서 생긴 흔적들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내가 수행을 좀 했네. 보람이 좀 있다. 맨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묘관찰지가 이루어지고 평등성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의 양상이라.
그런데 원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평등성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묘관찰지가 이루어지고 요 근거는 뭐냐면 얘가 뿌리, 의근, 그 다음에 얘가 이 뿌리에서 열린 꽃이에요. 성소작지는 이 친구들하고는 사실은 특별히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등성지, 요거는 삼아승직업대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묘관찰지가 주로 더 표시가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평등성지가 좀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때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 항복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단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 평등성지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묘관찰지, 그 다음에 성소작지, 그래서 대원경지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때 뭐가 바뀌는지를 한번 보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견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옥이라는 건 생각을 얘기해요. 이성적인 번뇌들. 이 견옥들이 여기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평등성지가 단멸될 때쯤 되면, 요때 되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감정과 본능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감정과 본능이라고 하는 생존 본능까지, 가장 근원이 되는 본능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부동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바탕으로 묘관찰지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소작지에서는 도대체 뭘 상대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감각을 상대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아라한들과 부처님을 구분하는 18불공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만 지니고 있고 아라한들과 공통점이 없는, 아라한들은 못 가지고 있는 18가지 불공법이 있거든요. 부처님만의 특별한 공능. 대표적인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일체지, 다른 하나는 대연민산매. 이 일체지와 대연민산매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성소작지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근데 이때 감각을 상대한다? 이런 부분들은 유식하게 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때는 다른 게 아니라 감각을 상대한다. 그래서 생각, 감정, 본능, 감각까지 전부 다 오염을 해결하고 한계가 풀리면, 그러면 이제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열어서 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청정심을 회복하는 과정.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오염을 해결해서 청정심이 회복이 되고, 감정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서 청정심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감각이라고 하는 한계를 해결해서 청정심이 회복이 되면, 감각을 해결 못했다 그래서 해탈을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 원리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각 해결 못했다 그래가지고 해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는 죽었어요. 그럼 감각을 해결 못했어요. 그럼 뭐가 안 열려? 심통이라고 하지만 일체지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일체지라는 건 뭐냐면 알고자 하는 것을 걸림없이 아는 거거든요. 걸림없이. 알고자 하는 것을 걸림없이 알아야 되는데 걸려.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하는 자아의 문제, 평등성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요 말라식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번뇌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지장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요 감각의 문제예요. 이게 대표예요. 이거 외에도 미세한 번뇌장들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미세한 것 말고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이거다. 이것까지 딱 해결하면 봐보세요. 소지장이 뜻이 뭐냐면 소지장, 알아야 할 바를 장애한다. 누가? 감각이. 그러면 감각의 한계가 풀려요. 그러면 알아야 할 바의 장애가 사라진 거죠. 지금 알려드리는 요 감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식학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감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잘 눈여겨보시면 번뇌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소지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가지고 전식특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아승직업의 전식특지 이 부분 잠깐 복습할게요. 특징만 정리했거든요. 1아승직업에는 묘관찰지가 우선시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당연히 이때도 평등성지가 이루어진 만큼 묘관찰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묘관찰지가 우선하는 겁니다. 이 아승직업에는 평등성지가 의식화됨.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수행 연차가 좀 쌓였잖아요. 1년, 2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1아승직업이 쌓였잖아요. 그럼 그쯤 되면 이제 다란이와 삼매문이 아주 어느 정도 충분히 축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공덕의 키가 커. 그러니까 평등성지가 의식화가 되고요. 그 다음 3아승직업에는 평등성지가 완성됨. 즉 말라식이 완전히 뿌리가 뽑힘. 이때부터 전식특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1아승직업, 2아승직업, 3아승직업의 4가지 지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특징들을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료는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죠. 번뇌즉벌이. 유명한 정형구잖아요. 이 번뇌즉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스키마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의 스키마를 제안을 해드렸어요. 전식특지라고 하는 단어로. 지혜는 무엇이 굴러서 생긴 거였냐면 번뇌가 묻어있는 식이 굴러서 보리로 전환된 거예요. 전식특지의 과정을 번뇌즉 보리를 떠올릴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유마경의 번뇌즉 보리 읽어볼게요. 비유하자면 연꽃이 높고 마른 땅에는 나지 않고 축축하고 지저분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번뇌의 진흙 속에 있어야 비로소 중생은 부처님의 법인 연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모든 번뇌가 곧 열애의 종성이다. 제가 출가해서 개받고 어디 가서 공부할지에 대해서 어른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티베트 가겠다 그랬거든요. 티베트 가가지고 제가 계시학위 받아오겠다. 우리나라에 한국 스님 중에 계시학위 받은 스님들이 없으니까 내가 티베트 넘어가서 계시학위를 받아오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다. 한국에서 번뇌에 물들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해주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보호받는 곳에 가서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흙탕 속에서 핀 연꽃과는 다르다.
자신을 보호하기가 힘든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승가가 공부하는 환경이 번뇌에 노출이 되는 게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공부해야 진정으로 깨끗한 연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혼났거든요. 번뇌 속에서 깨달음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번뇌로부터 도망가서는 보리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유식학에서는 전식득지의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훨씬 더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전식득지. 유식해 보이잖아요. 전식득지. 순서까지 딱 기억을 하시면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그 다음 대원경지가 아니라 이 셋이 다 된 게 대원경지다. 여기까지 딱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원경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성소작지까지 완성이 되면 삼지가 완성된 것을 대원경지라고 하더라. 이런 전식득지를 항상 번뇌즉 보리 문장을 만날 때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강이고요. 유식, 오직 식뿐이다 라고 하는 유식 철학자들, 그리고 육아행파의 수행자들이 어떤 이치를 추구했는가에 대해서 조금쯤은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힌트를 잡으신 걸 가지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식 30송부터 성유식론에 이르기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인용했던 유식 논정과 경전을 잘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유식의 이치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식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